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좋은 성과 있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들어서 첫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그 16번째 에피소드인 에우마이오스, 역마차의 쉼터 혹은 역마차의 오두막이라고 명명된 에피소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율리시스 총 3부에서 마지막 귀환이라는 3개의 에피소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치 2부 오디세이아가 모험, 꿈, 환상의 세계였다면 이제 3부는 현실로의 귀환을 다룬 것으로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장과 관련해서 김정곤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의 인식,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지만 블룸과 스티븐이 의사 부자로서의 관계를 나누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엄미숙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뒤틀린 언어와 왜곡된 스타일의 장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능력 밖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재밌게 본 정리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정리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보코프는 미국에서 고전 문학의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율리시스도 들어있는데요. 이 장에 대해서 나보코프는 이 장과 다음 장에서 조이스가 블룸과 스티븐의 성격, 교육, 취향 등에 드러나는 다양한 차이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을 들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만큼 블룸과 스티븐의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의 공통점, 또 두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에우마이오스는 오디세우스가 부재하는 동안 충직하게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그러니까 돼지를 관리하고 있던 충직한 하인입니다. 바로 에우마이오스를 오디세우스가 찾아가는 건데요. 그러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부터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1부, 2부의 분량과 3부의 분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3부의 내용이 많은데요. 특히 13권에서 16권이 바로 이 조이스의 율리시스 16번째 에피소드에 조응하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이 이제 나중에 구원자들을 쓰러뜨리는 그 본격적인 복수의 혈전, 그 앞에 나오는 다소 좀 늘어지는 이야기라는 그런 평이 있기도 합니다. 13권에서 16권의 이야기는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에우마이오스를 만나고 또 아들 텔레마코스와 상봉함으로써 본격적인 이제 구원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테네 여신인데요. 아테네 여신은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고향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안개를 뿌립니다. 그 안개라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장에 특히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이제 16번째 에피소드에서 주로 이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짓말 또는 가장, 그리고 모호함, 불확실성, 이것에 대한 키워드로서 이 안개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테네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걸 조심하는데요. 그래서 안개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고향을 제일 처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년으로 변신한 아테네 여신 앞에서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해서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거짓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거짓말인지 아니면 알키노스 왕 앞에서 이야기했던 2부의 그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경험이 사실은 오디세우스의 꿈 또는 환상이었는지 그거는 알 수 없다.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그것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부풀려진 거짓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어떤 밑에 깔려져 있는
주제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테네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늙고 지친 거지의 모습으로 변장을 시키고요.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에우마이오스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14권의 이야기이고요. 에우마이오스는 늙고 지친 오디세우스를 역시 못 알아보고요. 그에게 따뜻한 환대를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또다시 에우마이오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거짓말을 합니다. 에우마이오스는 늙은이답게 오디세우스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그를 비난하거나 내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15권에서 16권에는 아테네 여신이 텔레마코스에게 이타카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돌아온 텔레마코스는 아버지 오디세우스와 만나게 됩니다. 이때 또 아테네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늠름하고 젊은 장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렇게 상봉을 하고 텔레마코스는 그동안 오디세우스가 없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총 108명의 구원자, 그들의 시종까지를 합하면 총 116명을 상대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결전의 날을 준비하면서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3권에서 16권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이제 16번째 에피소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분량을 먼저 볼까요? 3부는 지금 마지막 페넬로페까지 이런 분량이 되겠습니다. 앞장 키르케장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분량 같고요. 에우마이오스의 장은 이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 키르케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소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시간은 벌써 이제 밤 1시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이제 키르케장에서 영국 병사들과 싸움을 했던 스티븐은 여전히 술 기운도 남아있고 또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블룸이 스티븐을 어딘가로 데려가서 좀 쉬게 해야 되겠다, 뭐라도 먹여야겠다는 그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제 가까이 있는 역마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또는 역마차의 쉼터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때까지도 역마차, 그러니까 마차가 교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던 당시였기 때문에 마차가 쉬고 또 마부들도 간단히 음식 마실 것 등을 들면서 이제 대기를 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곳의 주인이 블룸은 1882년에 있었던 피닉스 파크, 그러니까 피닉스 공원에서 일어났던 암살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에 하나라고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블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1882년 피닉스 파크 암살 사건은 7장 아이올로스, 그러니까 신문사장에서 언급됐던 사건인데요. 피닉스 파크는 더블린에 있는 공원인데 그곳에 바로 아일랜드에 영국 총독이 살고 있고 또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무장투쟁을 통해서 아일랜드를 독립해야 한다는 노선을 걷고 있던 무적혁명당의 당원들이 그곳을 습격해서 총독이 아니라 사실 아일랜드인 부총독과 또 그 부관을 암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바로 이 무적혁명당 소속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 염소 껍데기라는 또는 사냥 껍데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피츠 해리스라는 자가 이곳의 주인이라는 소문, 그 소문을 블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또 하나의 그 불확실성, 모호함 또는 거짓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쉬고 있는데 붉은 머리를 가진 어떤 머피라는 그 선원 뱃사람이 다가와서 사이먼 디덜러스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사이먼의 아들 스티븐을 두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머피가 앞으로 할 이야기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거죠. 스티븐은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들어본 적은 있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뱃사람 선원 머피는 마치 오디세우스가 오디세이아 모험 이야기를 하듯이 자신이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고 그곳에서 경험했던 온갖 이야기들, 뭐 식인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온갖 경험의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거짓말,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부풀려진 거짓말인지 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역시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가진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블룸은 마치 셜록 홈즈처럼 관찰자의 눈으로 머피의 이야기, 머피가 보여주는 엽서라든지 머피의 몸 이런 거를 관찰을 하는데요.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적인 견해 또 응용과학이라든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블룸은 머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당시에는 어디나 사람이 모이면 취미처럼 즐겼던 더블린 그리고 아일랜드의 정치 상황과 역사에 대해서 주인장까지 합세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또 열변을 토하죠. 그러나 블룸은 이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마치 그러니까 시민과 싸웠던 것 같은 그런 적대적인 저항 또는 반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스티브는 지쳐서 그런지 어떤 리액션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블룸과 스티븐의 대화 속에서 이들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다른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장면들인데요. 그건 따로 또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두 사람 이제 나와야 하는 시간이 된 거죠. 밤 1시가 넘었기 때문에. 그러나 스티브는 갈 곳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블룸은 자기의 집에 가서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스티브는 별다른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역마차의 쉼터를 나와서 블룸의 집으로 향합니다. 둘이 거리에서 음악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티브는 독일 민요를 흥얼거리고요. 바그너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블룸은 그런 스티븐이 아주 좋은 재능을 가졌고 또 천재적이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것을 안타깝게 낭비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잔소리와 충고들을 해댑니다. 그렇게 이 장은 블룸의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끝나는데요. 16번째 에피소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의 이제 주요한 주제, 이야기거리, 키포인트라고 하면 하나는 그 거짓말과 가장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더 확장하자면 불확실성이라는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디세우스의 거짓말처럼 이 붉은 머리의 뱃사람인 머피의 거짓말. 사실 스티브는 3장 프로테우스장에서 이 사람이 탔다는 배를 샌디마운트 해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에게서는 혹시라도 이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적인 사실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역마차의 쉼터의 주인, 이 주인을 둘러싼 여러 소문에 대해서 이것 역시 모호하고 또 불확실한 것이고요. 또는 거짓말일 수도 있지요. 이 피츠 해리스라는 자는 실제로는 가담한 것이 아니라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혼선을 주기 위해서 빈 마차를 몰았던 자로서 사형을 면한 자인데요. 사실 이 쉼터의 주인 이곳이 이제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이고 주인이 이 피츠 해리스일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에우마이오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게 이제 그 주인장까지 합세해서 더블린의 아일랜드의 여러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찰스 스튜어트 파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마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처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불륜이라는 영국에서 아마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신의 부관의 아내와의 불륜을 이유로 해서 믿었던 자들, 그들을 지지했던 자로부터
때부터 배신을 당하고 실각했던 그 스튜어트 파넬이 바로 그 사건이 터진 1년 뒤에 이제 병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파넬의 무덤에는 그 관에는 돌멩이가 들어있고 진짜 파넬은 죽지 않았고 어딘가에 도피해 있으며 때가 되면 마치 메시아처럼 나타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했던 모양이에요. 역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블룸에게는 이 세 사람의 파넬과 그 부관과 아내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몰리와 자신과 보일런의 삼각관계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여성을 비난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유약함,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마치 자기 합리화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포용성을 가지고 관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파넬이 실각하기 전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실각을 하고 군중 모임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에 떠밀려서 모자가 실크 모자가 벗겨지는데 그때 마침 블룸이 옆에서 그 모자를 주워 파넬에게 건네줍니다. 그때 파넬이 건넸던 그 예의 바르고 지도자적인 리더적인 그런 느낌을 블룸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블룸은 이제 이런 것처럼 역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사건의 이면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모자와 관련해서는 그때 사람들에 떠밀려 모자가 벗겨지고 실추된 권위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 모자를 주워주는 장면,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제 영화 그 코엔 형제의 밀러스 크로싱이라는 그런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모자 하면 저는 어쩐지 그 영화가 떠오릅니다. 거기서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자, 바람에 날리는 모자를 줍던 그 주인공의 그 장면이 어쩐지 꽤 오래된 영화인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서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밀러스 크로싱이라는 영화고요. 누아르 장르인데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재미있게 느끼실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블룸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여기 이 장에 대해서 36살의 아재와 22살의 퉁명스런 쌀쌀맞은 청년의 이야기라고 저는 이름을 짓고 싶은데요. 블룸과 스티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 장에서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차이점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블룸과 스티븐 역시 자신의 아버지의 종교를 버린 셈이죠.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은 또 너무 다르죠.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스티븐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블룸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몇 가지 예만 들면요. 이 쉼터로 가는 길에서 스티븐은 왠지 입센의 작품이 떠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블룸은 아침에 빵을 팔기 위해서 빵을 굽고 있는 그 빵 냄새에 이끌립니다. 이제 이런 점이 그 문학적이고 현학적인 스티븐과 감각적이고 구체적이며 경험 중심적인 블룸의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자 묘사라고 예로 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뭐 영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두 사람은 또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스티븐이 영혼은 순수한 것이요 부패하지 않고 하느님도 없앨 수 없는 불멸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구미를 뿜뿜 내뿜습니다. 그에 반해 블룸은 영혼을 두뇌의 힘이요 대뇌 해백질의 주름이라고 칭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엑스레이, 에디슨, 갈릴레오와 같은 과학자들의 발명품을 들먹이면서 영혼의 숭수성은 별개라고 아주 응용과학적인 얘기까지 떠벌립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사고를 하는 셈이죠. 블룸은 마치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스티븐에게 충고 또는 잔소리를 해대는데요. 스티븐이 말씀드렸다시피 재능도 있고
좋은 점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를 소모하고 인격을 망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 먹고 다녀야 하고 건강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돈을 낭비하지 말아라 등등의 잔소리를 해댑니다. 또 친구 멀리건에 대해서도 그는 이에 타산이 밝은 자라면서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티븐은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묘사가 재미있습니다. 이 잔소리 뒤에 그 쉼터에 있는 말의 묘사로 넘어가는데요. 말이 똥을 쌉니다. 이 조이스는 똥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똥을 좋아하나요? 어쨌든 스티븐의 구체적인 리액션은 아니지만 대신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블룸이 스티븐에게 왜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티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행을 찾기 위해서. 이게 이제 대답입니다. 어떤 것인 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극명하게 보이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아일랜드에 대한 견해입니다. 블룸은 아일랜드 조국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거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티븐은 아일랜드 이야기 자체를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아일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블룸은 이 내 것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당혹해합니다. 조이스는 조국을 떠난 망명자의 처지고요. 조이스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아일랜드는 암탉,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암탉이라고 비유를 한 것처럼 개인을 옥죄고 개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스티븐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예 스티븐은 화제를 바꾸자고 불쾌해하기까지 하는 거고요. 두 사람은 이렇게 이제 차이를 보이는데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두 사람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아주 길게 두 사람의 차이점을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어떤 점은 공감이 갈 수도 있고 또 지나칠 수도 있고요. 블룸은 평범한 교양을 갖춘 사람이고 스티븐은 지식인입니다. 블룸은 응용과학과 응용예술에 감탄하는 반면 스티븐은 순수예술과 순수과학에 감탄합니다. 블룸은 믿거나 말거나 칼럼을 아주 즐겁게 읽지만 스티븐은 심오하고 철학적인 금원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블룸이 흐르는 물 같은 남자라면 스티븐은 우윳빛으로 반짝이는 돌멩이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다릅니다. 블룸은 상냥하고 내성적이고 친절한 물질주의자인 반면 스티븐은 견고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마음에 품은 것이 많은 이기주의자이자 고행자입니다. 그는 또한 하느님을 거부하면서 인류까지 덩달아 거부해버리죠. 스티븐의 생김새도 반대되는 특징들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반감을 사는 외모지만 지적인 능력은 뛰어납니다. 조이스는 그의 물리적인 비겁함, 더러움, 상태가 나쁜 치아, 단정치 못하거나 정남이가 떨어지는 몸가짐, 육체적 욕망, 사람을 볼품없게 만드는 굴욕적인 가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그의 고상한 정신,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상상력, 환상적으로 보일 만큼 풍부하고 섬세한 지식, 자유로운 정신, 긍지가 높아서 굽힐 줄 모르는 성실성과 진실성, 고집불통으로 보일 만큼 강렬한 독립성이 높이 솟아오릅니다. 블룸에게 속물적인 면이 있다면 스티븐에게는 가차없는 광신도 같은 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애정과 염려가 가득한 블룸의 질문에 스티븐은 어려운 금원으로 복수합니다. 조금이라도 자네를 휘두를 생각은 없지만 왜 아버지의 집에서 나온 건가? 불행을 찾으려고요. 이것이 스티븐의 대답이었다. 블룸은 기본적으로 과학에 대한 신뢰가 있고 사고가 유연하고 또 반면에 합리화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운명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는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인물입니다. 이 장면에서 또 좀 인상적이고 모호했던 점은 블룸은
자기 아내 몰리의 16살 때의 사진을 스티븐에게 보여줍니다. 몰리는 이제 예술가로서 가수로서 데뷔하기 전 성장, 그러니까 완전히 옷을 잘 갖추어 입고 유명한 사진사의 카메라 앞에 서서 성숙함을 한껏 뽐내면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블룸은 스티븐이 마음껏 사진을 감상하도록 자리를 피해줄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블룸의 이제 이런 심리가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단순히 자랑하고 싶어서인지, 김정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랑하고 싶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도 하는데요. 블룸, 스티븐, 몰리 이 세 사람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유되는 거고 얽혀 있는 거고요. 이야기는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다음 장을 끝으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블룸과 페넬로페, 그러니까 몰리는 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블룸, 스티븐, 몰리 이 세 사람에 대한 매력, 소설 끝날 때까지 찾으려고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블룸과 스티븐, 몰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요. 이 세 사람에 대한 감정, 독자로서 소설의 인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는데요. 조이스나 나보코프나 인물을 살아있는 인물로서보다는 자신의 이야기 구도화에서 움직이는 기호로서 즐겨 사용하는 그런 유형의 소설가라고 하는데요. 블룸, 스티븐, 몰리가 정말 기호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